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외환 영상에서는 유로, 달러 통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유럽연합 국가의 국기인데요. 유럽연합 국가의 통화 사인은 C라고 생긴 통화 국가 사인을 사용을 하고요. 오른쪽에는 미국 국기, 아래에 있는 통화 사인을 보시면 S처럼 생긴 통화 사인을 사용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쌍인데요. 전체 통화쌍 거래 중에 24%나 차지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라는 세계 경제 대표 2개국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는 건데요. 거래량이 매우 높으며 높은 유동성과 좋은 스프레드를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규모가 큰 금액이라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유로 대비 달러를 매수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유로의 가치가 상승을 할 것을 기대를 하고는 거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유로를 사고 달러를 파는 전략을 할 때 바로 유로 대비 달러 매수 전략을 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월 28일자로 1유로로 살 수 있는 미국 달러의 가격이 1.21달러인데요. 우리가 지금 1유로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 달러로 교환을 할 때 1.21달러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년 전에 1유로 대비 미국 달러를 샀더라면 1.1달러밖에 사지 못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 1유로 대비 미국 1.1달러를 샀더라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유로가 가치가 높아져서 미국 달러를 1.21달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펼쳤다면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로 대비 달러의 매도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는 전략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유로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할 것을 기대를 했을 때 매도 전략을 펼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년 전에 1달러 대비 1유로 대비 미국 달러 1.1불을 매도 전략을 펼쳤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유로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로와 달러의 통화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유로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의 역사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 조약입니다. 이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국가의 경제를 살려보자 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생겼는데요. 이 조약을 하고 나서 1993년 11월 1일 발효가 되었고요. 그리고 10년 뒤부터 2002년도부터 1월 1일자로 유로의 화폐가 사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국가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시작을 했고 이 국가들이 하나의 통화를 사용을 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시키고자 해서 이렇게 유럽 화폐가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자로 27개국의 유로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US 달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US 달러는 1775년 미국 대륙회의에서 콘티넨탈 화폐를 발행을 승인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달러가 아니라 콘티넨탈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발행을 하고 나서 6년 뒤에 1781년에 콘티넨탈의 가치가 없어져서 유통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92년 미국 의회에 있어서 드디어 이때 달러라고 하는 화폐가 미국 국가의 표준 화폐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1792년에는 1달러가 은 24.056g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1달러에 은이 고정이 되었었는데 1834년부터는 1달러를 금 1.5g에 고정을 시켜서 화폐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1달러를 금에 1.5g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을 하던 중에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 달러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달러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어떤 거냐면요.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서 금환본위 제도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금 한 운스에 고정을 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이전에도 1834년에는
금 1.5g에 고정을 시켰지만 이때는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1달러를 금 한 온스에 고정을 시키는 건 동의를 하지만 어떤 게 달랐냐면요. 다른 나라의 통화를 바로 달러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는 금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 외상값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을 하는 걸 보고는 전체 국가들이,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는 달러를 금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우리 국가의 통화는 미국 달러에다 고정을 시키자라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필요할 때는 그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미국에다 주면은 달러를 주고, 그리고 금이 필요할 때는 달러를 주면은 미국에서 금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약속을 지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체제는 1971년 8월 15일 닉슨 쇼크로 끝나게 됩니다. 미국 달러에 있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바로 이 두 번째가 닉슨 쇼크였는데요. 이 닉슨 쇼크로 인해서 미국 달러와 금 사이에 태환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바로 닉슨인데요. 닉슨이 갑자기 8월 15일 날 더 이상 미국 달러를 금과 변동을 시켜주지 않겠다라고 폐지를 시키면서 이름이 불러진 게 닉슨 쇼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971년에 미국이 황금의 외상값을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건데요. 이때 이렇게 미국이 닉슨 쇼크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미국과 베트남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경제가 위기가 오는 걸 보고는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은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을 시키지 않고 더 이상 외상값을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디폴트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973년도 3월부터는 원래는 미국 달러를 금에다가 고정 환율을 했던 게 변동 환율제로 변동이 되면서 이제 달러가 금에 의해서 고정이 된 게 아니라 그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 환율제로 변동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로와 달러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 분석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더멘탈 분석이라는 게 바로 이 아래에 적혀 있는 이러한 지표들을 이용을 해서 국가의 경제를 이해를 하고 나서 앞으로 이 국가의 경제가 좋아질 것을 예측을 하면 그 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또한 그 국가의 경제가 나빠질 것을 예측을 하면은 달러에 아니면은 유로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걸 예측을 해서 분석을 하는 기법인데요. 이런 경제 지표들은 첫 번째로는 성장률이 있습니다. 성장률은 GDP를 이용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인플레이션은 CPI라고 해서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실업률을 이용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무역 흑자와 적자는 경상수지 그리고 부채 비율은 GDP 대비 부채를 확인을 해서 이 국가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통화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게 바로 펀더멘탈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에 따라서 그 국가의 금리라든지 아니면 지급 준비율에 변동이 오게 되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유로와 US 달러의 펀더멘탈 GDP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이 GDP의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의 성장률, 회사의 이윤이 높은 회사를 매력을 느끼듯이 투자자들 역시 그 국가의 성장률이 높으면 국가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해당 통화의 수요가 상승을 하게 되고 통화 가치가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investing.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해온 사진인데요. 유로존 국내 총생산 GD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DP를 보시면은 가장 최근 일자로 2020년 12월 8일 3분기자로 발표를 하신 걸 보면은 GDP가 12.5%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예측이 12.6%보다 더 낮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번 분기에 유로 GDP는 12.6%라고 예측을 했지만 그 GDP 예측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12.5% 하늘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반대로 2020년 10월 30일자를 보면은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했을 때 GDP가 9.4%밖에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한 12.7%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늘색은 예측한 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 빨간색은 예측한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가장 최근 일자로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다는 거는 유로의 GDP가 더 낮았기 때문에 유로의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를 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20년 12월 22일 3분기인데요. 33.4% 빨간색으로 표시를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예측을 했던 것보다 GDP가 더 높았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걸,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분기만 하더라도 하늘색이었는데요. 근데 이번 분기에는 33.4%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3분기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분기별로 3개월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첫 번째에서는 빨간색 33.1, 두 번째 3분기에서는 33.1 하늘색, 그리고 세 번째 3분기 마지막에서는 33.4 빨간색으로 표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3분기 세 번째에서 유로가 GDP를 하늘색으로 표시를 할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의 GDP가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상승을 할지 또 하락을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로, US 달러의 CPI, Consumer Price Index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 CPI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인플레이션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에는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은 즉 똑같은 핸드폰이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핸드폰은 1달러이고 유럽에서 생산하는 핸드폰은 2달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똑같은 제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미국에서 생산하는 1달러의 핸드폰이 더 많이 수출이 될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그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수요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화폐의 수요 역시 하락을 하게 되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서 통화 가치의 불안정이 오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상승을 시킵니다. 금리의 상승은 화폐의 수요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그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CPI가 높아지면은 금리 상승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를 하고 통화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제품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며 소비가 하락이 되는데요. 그 말은 즉 기업 설비 투자가 하락을 하게 돼서 고용이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이러한 고용 감소와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었을 때는 금리를 하락을 시킵니다. 그렇게 금리를 하락을 시키게 되면 화폐의 수요가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썸라이즈 하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CPI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금리를 하락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로존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최근 자로는 2020년 12월 17일, 11월자 CPI가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0.3, 이전에는 0.2%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물가가 떨어졌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보시면요. CPI가 지난 마지막으로 12월자로는 0.4%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12월 10일자로 11월 달에는 0.2%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정색과 빨간색, 하늘색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CPI가 지속적으로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4분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로와 달러의 펀더멘털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시면은 유로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0.2%, 11월 달에 마이너스 0.3%로 앞으로 12월 달에는 과연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앞으로 유로와 달러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는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낮은 실업률은 경제 건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 말은 즉 경제가 좋아지면 통화의 수요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통화의 수요가 상승을 한다는 말은 통화의 가치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높은 실업률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통화의 수요가 하락을 하게 되면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반대로 실업률이 낮으면 경제가 좋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유로존의 실업률을 보시면은 가장 최근자로 1월 8일, 11월 달 실업률이 유로존에는 빨간색으로 8.3%였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더 낮았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실업률을 보시면은 유로와 달리 지속적으로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은 즉 실업률이 하락을 한다는 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고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은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US 달러의 그러니까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유로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12월 달에는 과연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하락을 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상수지, 무역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노동 등 생산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의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수출이 늘어나서 생산과 일자리의 수입이 증가를 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경상수지의 흑자는 달러 가치나 유로 가치의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경상수지의 적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줄어들어서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실업이 늘어나는 동시에 외국 국채가 늘어나서 대외 신인도가 하락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용한 외화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통화 공급을 증가를 하고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화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그 말은 즉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상수지를 봤을 때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면은 그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상수지가 적자를 이루게 되면은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경상수지를 보시면은 가장 최근자로 10월 달에 26.6 빌리언 달러로 검정색이었죠.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건 경제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앞으로 유로의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경상수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요. 그게 마이너스인 이유는 미국 국가는 수출 국가가 아니라 수입 국가, 그러니까 소비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를 살아오는 국가가 아니라 수입을 더 많이 해서 소비를 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항상 마이너스인데 가장 최근자로 2020년 12월 18일 3분기에 마이너스 178.5 빌리언 달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경상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덜 적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 역시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니 하늘색으로 이렇게 경상수지가 적자를 봤다는 건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로 대비 달러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 국가의 부채 비율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왜 도대체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이용을 해서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국가 공공부채를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를 해서 국가 부채 상환 능력을 비교를 하는 척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창출하고 있는 이윤 대비 얼만큼의 빚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서 이 국가가 정말 상환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비교로 예를 드리자면은 한 회사가 10,000원을 벌어요. 연간 10,000원을 버는데 부채가 만약에 20,000원이에요.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나쁜 회사일까요? 물론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어떤 회사는 벌고 있는 수익이 10,000원인데 부채가 5,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일까요? 당연히 벌고 있는 수익이 10,000원이고 부채가 5,000원인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 똑같이 10,000원을 벌지만 한 회사는 부채, 빚을 20,000원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와 동일하게 국가 역시 돈을 연간 벌고 있는 돈이 10,000원인데 그 가지고 있는 빚이 2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부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부채를 이용을 해서 이 회사가 상환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그 통화의 경제가 좋을지를 예측을 할 수 있고 통화 가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 비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 대비 더 높을 경우에는 빚진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채권자가 대출을 했을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돈을 빌릴 때 신용이 나쁠 때는 이자를 더 높게 지불해야 되고 신용이 높을 경우에는 더 낮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가 역시 부채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이 높아진 부채 비율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될 때 높은 이자율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빚에 비해서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가의 부채 비율이 더 나빠질 수 있고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가 총 부채에다가 국가의 총 GDP를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GDP 대비 부채가 높을 경우에는 그 말은 즉 부채가 더 높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 국가의 통화 역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했습니다. 반대로 GDP 대비 부채가 낮을 경우에는 그 국가의 상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좋다는 걸 의미를 하고 또한 동시에 국가의 경제가 좋다는 것, 국가의 화폐 가치 역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국내 및 국제시장에 경제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국가의 통화 가치에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디폴트를 의미를 하는데 이 국가가 빚을 엄청 많이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지 않겠다고 파산 신청을 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부채 불이행 국가가 3개가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 페소를 한번 보시면요. 이 페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이게 1달러 대비 살 수 있는 아르헨티나 페소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을 하겠는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1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60페소밖에 사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86페소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페소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 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빚을 갚지 않겠다고 이행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 파운드의 경우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비슷한 가격을 유지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레바논 파운드는 달러에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통화의 가치에 큰 변동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국가가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큰 노력을 하겠지만 전쟁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자본을 이용을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줄이기가 매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부채 비율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경제에 활력을 넣기 위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빌리다 보면은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요. 2020년 국가들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시면요.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옆나라 국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세 번째는 포르투갈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 부채 비율이 8번째로 높은 국가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로의
first quarter, 첫 번째 분기 2020년 GDP 대비 국가 부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로를 보시면은 GDP 대비 부채율이 79.5%로 10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이건 세 번째 쿼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100%를 넘은 127%나 됩니다.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2020년도에 100%를 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 거의 30%가량 상승을 했죠. 아니 한 20% 되겠네요. 127%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유럽 국가들의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가 아직 넘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유럽 국가 간의 부채 비율을 봤을 때 물론 유럽의 부채 비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미국의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이용을 해서 실업률을 낮추는데 GDP를 상승을 시키는데 사용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고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가 경제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보았을 때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또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유로존 금리를 보시면은 0%대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돈을 저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이자율이나 비용이나 손실이 들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연방준비은행, 미국의 금리의 경우에는 0.25%, 지금 현재 0%에서 0.2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미래에 금리에 변동이 왔을 때 어떻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달러당 유로가 1달러였을 때 살 수 있는 미국 달러가 1.22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0%, 0.25%입니다. 만약에 유로의 금리가 더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대로 0.02%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로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살 수 있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달러의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0.25%였는데 0%까지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서 다시 1.22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달러의 금리는 FOMC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FOMC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달러와 유로의 금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FOMC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경제 전망을 내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 성장률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거를 예측을 하는 경제 전망을 하는 시간인데요. 2020년 12월 17일자가 가장 최신자였는데요. 앞으로 이 FOMC 경제 전망에 따라서 미국 달러나 아니면 유로 가치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로와 달러의 펀더멘탈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유로와 달러 그 외에도 앞으로 설명을 드릴 일본 엔화라든지 파운드 그리고 또 한국 그 외에 다양한 국가들의 펀더멘탈 분석을 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을 제가 구글 스프레드쉿에 종합을 시켜보았는데요. 이 종합된 정보들은 제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P, CPI, 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실업률, 경상수지, 그리고 부채 대비 GDP들을 제가 입력을 시켜 놓았는데요. 이 펀더멘탈 종합을 한 걸 토대로 이번 분기에는 앞으로 유로가 경제 성장률이 더 좋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 더 좋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니면 달러가 더 좋기 때문에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investing.com 웹사이트에서 경제 캘린더를 이용을 해서 제가 종합을 해서 가져온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나 믿을 만한 정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직접 한번 이 경제 캘린더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경제 캘린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유로 대비 달러에 변동 영향을 주는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지지선, 서포트와 저지선, 리지스탄스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 가격까지 상승을 했을 때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는 걸 예측을 하는 걸 바로 테크니컬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유로 대비 US 달러에 지난 20년간의, 아니 더군요, 24년, 25년 동안의 유로와 달러 가격 차트인데요. 차트 가격을 보시면은 지지선과 저지선을 어렴풋하게 형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형성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보시면은 가장 가격이 낮았을 때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유로 대비 달러가 0.85불까지 이렇게 지지선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높았을 때는 2008년도로 1.6037까지 유로 대비 달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선과 저지선 사이에서 만약에 이 가격까지 하락을 하면 저지선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또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지지선까지 상승을 하면은 저지를 받아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이렇게 저지선과 지지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거는 안전선이죠, 지지선이죠. 네, 지지선까지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또 저지선까지 상승을 하면은 다시 저지를 당해서 하락을 하는 식의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2015년부터 보시면은 지지선을 형성을 한 게 가격이 1.05불에서 조금 더 높은 1.06불까지 이렇게 지지선을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 가격보다 더 하락을 한 적은 지난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저지선을 한번 보시면은 물론 2018년도에 1.25불까지 상승을 했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이 저지선 가격이 1.22불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저지선을 뚫고 상승을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지선과 저지선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유로 대비 달러가 이 지지선과 저지선 사이에서 크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또 반복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러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로 대비 달러의 가격이 저지선 가격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과연 유로 대비 달러가 이 저지선을 뚫고 상승을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로 대비 달러의 역사, 펀더멘탈, 기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으로의 외환 영상에서는 이 유로와 달러 말고도 더 다양한 외환 거래들에 대해서 역사나 아니면 펀더멘탈, 기본 분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 족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